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이제 에이스 샘플 문항. 이번에 좀 문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좀 살짝 뭐 기존 문제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살짝 좀 꼬아서 낸 부분들이 있고 지금 뒤쪽에서 이제 모델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번 유튜브나 그런 찾아보니까 이거를 좀 풀이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풀어보면서 선생님들에서 이 에이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해당하는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여기 에이스 샘플 문항 쪽으로 돌아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샘플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시면은 이 문제 풀이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또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샘플 문항 풀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뭐 어떻게 초과가 돼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시험에 앞서서 문제를 풀기보단요 계속 좀 그 전에 그래서 한 두세 번씩은 좀 풀어보면서 이 문항들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들어오시고 여기 시험에 보면 샘플 문항 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트하고 뒤쪽으로 들어오고 샘플 문항 풀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설정하는 값이 있는데 뭐 윈도우에서 진행하신다 하면은 여기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해당하는 이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꼭 해주시면 되고 높은 코드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저는 뭐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닫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에 대한 건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주행 데이터를 이용해 도착 시각 예측 문제가 되어져 있죠. 그럼 도착 시각 예측? 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시각 예측이니까 숫자 값이겠구나. 아, 그러면 얘가 숫자 값이니까 회계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주행 데이터 읽어서 데이터 분석 처리한 후 머신과 딥런 조작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오케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보면은 뭐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유의사항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또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해당하는 데이터 컬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 파일명도 보고 아 내가 불러올 데이터가 요거겠구나 요게 불러져 있는 데이터 컬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면서 그냥 파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파악이 됐고 이제 좀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판다스에 대해서 뭐 라이벌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판다스 사용할 수 있는 별칭을 이용해서 PD로 불러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이 문제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보자마자 바로 함수가 이 코드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라고 적어주면은 이 1번 문제가 바로 풀리게 되겠죠. 이 문제는 보자마자 10초 내로 꼭 푸셔야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니까 이 AI 모델링을 위해서 분석 및 처리할 데이터를 불러오라고 읽어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DF에 할당하는 코드로 작성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유의사항 조건이 있거든요. 꼭 이 조건을 보시면서 해당하는 변수와 이제 해당하는 파일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설명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CS 파일문은 보험 문제와 답안지가 동일한 경로에 있다라고 되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 즉 나랑 같은 방에 있으니까 굳이 디렉토리를 다른 거로 참고로 해서 들어오지 마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냐? 지금 우리는 이제 판다스를 불러왔죠. 그래서 df라고 쳐주면 되고 지금 파일이 csv니까 pd.read csv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탭을 누르게 되면은 전부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불러올 데이터는 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S만 쳐주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시그널 데이터 CSV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자동 완성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동 완성 기능을 꼭 잘 활용하세요. 만약에 지금 요 코드를 기준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를 판다스 파일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pd.하고 탭을 눌러보면요, 얘가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함수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의 다른 함수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시면서 찾으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탭을 눌러서 이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탭을 눌러서 찾으시면 되고, 아 내가 R로 시작하는 알겠는데 그럼 R까지 치고 탭을 누르면은 더 좁혀져서 이 선택지가 좁혀져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CS 파일 그렇지 요거겠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뒤에 있는 이 괄호 열고 닫고라 이제 이 다운표 설정에서 이제 불러오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시그널 탭을 누르시면 자동, 아무것도 없다 하면 SI 가지고 제가 탭을 눌렀거든요. 그 파일이 하나니까 얘가 자동 완성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지만 이 자동 완성 기능을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드는 그냥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되지 꼭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동 완성을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도 다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서 다음 문항을 풀기 전 안의 코드를 실행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파악이 되시겠죠. 분포도를 하고 해당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코드와 답안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대상 데이터 프레임은 DF. 당연하죠. 우리가 DF를 불렀으니까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본을 활용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르륵 읽어보면은 요 해당하는 컬럼을 이용을 해서 카운트 플롯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라. 뭐 해당 삭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일단은 하나씩 접근하세요. 일단은 대상 데이터 프레임 DF인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했던 게 첫 줄이 없죠. 넘어가세요. 시본을 활용하시니까 시본이라고 했던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라고 했던 거를 꼭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시본을 불러올 때면요, IN에서 자동 완성 시켜주고요. 시본을 쳐주시면 돼요. 그럼 as 해서 저는 얘는 제가 약어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씩 진행하는 겁니다. 이 어드레스라고 했던 것들의 분포를 볼 수 카운트 플롯을 그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sns.count 플롯을 불러오시면 돼요. 저는 또 자동 완성 기능에서 카운트 플롯을 불러오고요. 여기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대상 데이터 프레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했던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 df라고 적고요. 해당한 데이터 프레임이 요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카운트 플롯은 x에 해당되는 값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를 눌러줘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하는 컬럼명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라고 쳐주시면 돼요. 여기는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도 헷갈린다 하면은 이제 오픈북 활용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시본 활용이 되어져 있잖아요. 오픈북 활용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시본이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검색을 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하냐? 여기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카운트 플롯이잖아요. 여기서 카운트 플롯을 치게 되면은 얘가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값이 나와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죠.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되게 영어가 많죠. 그리고 그거를 꼭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막아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는데 네, 바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게 많이 쓰였는데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죠. 타이타닉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건드려 보였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x를 이렇게 클래스, 여기 있는 어드레스 값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읽는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이건 그냥 가당하는 함수들에 대한 그 깊은 설명들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를 등장을 하고,
그 예시 코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데이터라고 했던 곳에서 집어넣게 되는데 원래 데이터라고 했던 이 파라미터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생략이 돼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X만 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파악이 됐다고 하고 한번 첫 번째를 그려볼게요. 그려봤더니 저희가 아까 봤던 그림과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나오고 있고 이 백이라고 했던 뭔가 특수기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읽어보니까요. 이 지역명이 없는 이 백이 해당되는 행을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삭제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요. 지역명이 없는 이 백이 해당되는 로우 행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던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선택형 답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 이거는 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알아두시긴 하셔야겠죠. 그래서 DF에서 저희가 지금 어드레스를 검색해서 나오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1에서 이 빼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니를 이렇게 치게 되면요. 얘가 해당하는 행위 수가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 이 해당하는 코드는요. 꼭 기억해 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의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지금 흐르는 흐름도는 꼭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잠깐 밑에 있는 걸 먼저 푼다라 보면은 옳지 않은 선택지를 아래서 골라서 답변 03에 저장하세요로 되어져 있죠. 근데 당장 지금 보니까 백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3개죠. 다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개라 되어져 있죠. 그럼 일단은 요거는 답안 04는 3번이라고 했던 거가 파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무조건 풀었다 보고요. 두 번째부터 진행을 할게요.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삭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우냐? df.drop 놓고요. 우리가 해당하는 이 로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워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지울 거냐면요. 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행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삭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df의 어드레스 1에서 이게 빼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지우겠다 라고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줘도 무방합니다. 하고 axis라고 했던 함수를 줘야 되는데 얘가 기본값은 원래 1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 값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컬럼을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axis는 0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df는 하고 적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inplace라고 했던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이 df라고 하는 함수에다 바로 적용시켜주는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플랫 그래프에서 뭐 밑에 있는 것들을 풀어볼게요. 답은 3번이라 나와져 있지만 좀 봐봐야겠죠. 헷갈리시는 혹시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카운트 플랫을 보시면 돼요. 주소 1에서 확인 시 경기도 분포가 제일 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일 크죠? 오케이, 1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분포를 보면 인천광역시보다 서울특별시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서울특별시 더 크게 나오죠. 인천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맞고 내가 아까 봤던 3번이 맞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파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안 03 변수에 적으라고 했으니까 답안 03은 3이라고 주면은 지금 저희가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어요. 상관관계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그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웬만한 문제에서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코드 빈칸에 블랭크라고 되어져 있는 걸 채우고 반드시 코드를 실행을 시키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상 프레임은 df. 오케이. 넘어가고요. 특정 컬러 상관관계를 구하는 코드를 주어집니다. 반드시 코드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부터 문제가 실행이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여기를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뭘 적으면 되냐? 상관관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correlation이라고 영어로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드로 작성할 때는 약어로 되어 있죠. corr 하고 줘주시고요. 함수를 실행할 거니까 괄호 열고 닫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보니까
코드의 빈칸 블랭크, 저희가 지금 10월날 괄호 열고 닫고로 진행을 했었죠. 그걸 답안 공사 언더바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 안에다가 문자열로 집어넣으라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것들 먼저 풀어볼게요. 답안 공사 언더바 1은 CORR로 쳐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여기 네 번째 줄까지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된 상관관계 테이블을 보고 이동거리 컬럼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컬럼을 답안 공사 언더바 2번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 함수를 읽는 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디스턴스 컬럼과 가장 높은 거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보면 디스턴스 컬럼과 여기 세로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로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상관관계를요,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요, 높은 거는 숫자 값이 크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낮으면 낮은 값이 큰 걸 설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좀 더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저 세로로 먼저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거리 컬럼과 가장 높은 컬럼 봐볼게요. 디스턴스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1값이 나오겠죠. 먼저 보니까 가장 큰 숫자 값을 봐보니까 여기 나와지고 있죠. 해당되는 컬럼 보니까 타임 드라이빙이라고 나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찾았네요. 요게 답안 공사 언더바 2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 답안 공사 언더바 2라고 적으시고요. 타임 드라이빙을 적으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대소문자는 꼭 구분해서 잘 적어주세요. 꼭 잘 적어주세요. 꼭 잘 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소문자 뒤로 쓰시면 이 문제 틀렸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소문자를 잘 보면서 풀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확실한지 않으면 컨트롤 휠 올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으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다가 뭐 복사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네요. 타임 드라이빙이라고 했던 걸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대신에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여기 있는 띄어쓰기는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다는 거는 지금 얘네가 원했던 거는 해당하는 변수명만 있든지 띄어쓰기를 넣으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아마 띄어쓰기가 있어도 뭐 유도리가 있다면 맞게 해주겠지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4번에 있는 문제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봐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실주행시간과 평균 시속, 그러니까 타임 드라이빙인가 스피드 per hour이라고 했던 거를 분포를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조인트 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드세요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있는 함수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던 거를 파악이 되시겠죠. 대상 데이터 프로그램은 df라고 놓고 C 본을 활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X축에는 타임 드라이빙, Y축에는 스피드 per hour를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SNS를 사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래프를 이용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인트 플롯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 정말로 이게 여기서 작성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요,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J5까지만 쳐보고요. 탭을 한번 쳐보세요. 자동 완성이 됐다 하면 이 함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J까지만 치고 해도 바로 자동 완성이 되고 있죠. 탭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구나 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위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데이터를 놓고 X랑 Y를 줬었잖아요. 근데 X가 지금 여기가 들어가져 있고 위에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Y 값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걸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던 5번 문제에서 데이터를 주고 df를 준 다음에요. X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누르고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X축에만 이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 X는 넣고 여기다가 타임 드라이빙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라고 탭 누르면 또 Y에 대한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는 스피드 per hour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난 그래도 여기 봐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은 아까 오픈마이크 사이트에서요, 네 번째 해당하는 C 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 검색에서 조인트 플롯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첫 번째 있는 거로 들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막아놓지 않았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거 보지 마시고 그림을 봐보세요. 아,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코드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저희가 데이터라고 넣었던 것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X도 나오고 있고 Y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X랑 Y에 해당하는 여기 변수를 그대로 집어넣고 요 함수를 똑같이 따라 쓰시면 되겠죠. 대신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이 값들은 틀려지겠죠.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픈북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조인트 플랫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가 헷갈린다 하면 오픈북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해당하는 이제 쓰라고 했던 이 그래프를 검색만 해서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예시로 나오고 있는 꼭 코드를 봐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표시하고만 있고 뭐 처리하고만 없었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위에 조인트 그래프에서는 조인트 플랫 그래프에서 시속이 300이 넘는 이상치를 반겨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볼게요. 시속이 여기 좌측이죠. 예, Y축이죠. 보니까 300 가까이 있는 뭔가 그래프 점 하나가 찍혀져 있어요. 아, 얘가 이걸 이상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에다 전처리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슬슬 바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겁먹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풀어보고 꼭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데이터 프레임은 DF라고 되어져 있고 조인트 플랫 그래프를 보고 300이 초기화하는 이상치를 해당 행을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전처리를 반영 후에 해당하는 변수는 df 템프라고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시속 초과하는 이상치를 찾는 요것도 비슷하게 진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2번 문제였었죠. 는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건 연산에서 해당하는 행을 찾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또 인덱스로 지웠고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그것들을 똑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해당하는 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서 DF의 시속 300 초과하는데 그게 해당하는 컬럼이 요거, 컬럼명이 요거였죠. 그래서 S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면은 스피드 펄 아워를 뜨게 됩니다. 얘를 치신 다음에 300이 초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조건은 연산자를 어떻게 쓰면 되냐? 이제 괄호만 이렇게 바꿔서 3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이거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다들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해당하는 행이 뜨게 됩니다. 345번 행에 해당되는 게 300이 넘는 하나가 발견되고 있다는 게 찾아지고 있죠. 지금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저희가 원래 지울 때 예시를 들면요. df.drop 하고 이 괄호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엑시스 0을 주고 제가 한번 인플레이스 true 이렇게 줬었잖아요. 여기 있는 값에 저희가 인덱스 값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이거 직접 이렇게 아까 찾았던 코드 있죠. 아까 제가 적었던 코드 좀 헷갈리시면 잠깐 돌려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 줘도 되고 여기를 345라고 했던 값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얘는 그걸 가지고 해당하는 행을 제거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렇게 작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바로 df라고 했던 변수에다가 지금 저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스 true는 빼고 저희는 요거를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df 언더바 템프라고 했던 변수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df 언더바 템프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헷갈린다 라고 보면요. df 언더바 템프를 한번 검색해 보면 되겠죠. 정말로 지워졌니?를 보기 위해서는요. df가 아니죠. 지금 얘가 총 행인수가 9996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여기 df라고 함수에다가 지웠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씌웠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A를 하나 추가시켜주고 df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얘가 총 9997 개가 있다고 하고 지금 지웠더니 한 개가 있다는 거 발견했었죠. 하나 지워졌던 거 보이시죠? 아, 요렇게도 확인하셔서 내가 잘 지워졌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제 불필요한 RID 컬럼을 지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RID라고 했던 컬럼이 존재를 하고 있죠.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럼 지우는 거는 똑같이 얘도 드랍이라고 했던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서
헷갈리시면요. 그냥 컬럼즈라고 했던 이 파라미터를 불러오세요. 여기다가 뭘 작성해 주면 되냐? 해당하는 컬럼명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df 템프라고 했던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f 언더바 템프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여기 작성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콤마하고 인플레이스 true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보고 있는 게 여기 RID를 지원을 봐야 되죠. df 언더바 템프를 다시 한번 쳐보면은 나오게 되겠죠. 삭제가 됐죠.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6번에 있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다음 모델링 선행에서 결칙 처리를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결칙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 가이드 결칙 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데이터 프레임은 df 언더바 템프라고 했던 우리가 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을 진행하라고 되어져 있고, 먼저 각 컬럼에 대한 개수를 확인한 코드를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결칙의 행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전처리 반영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칙 개수를 확인하는 변수를 쳐봐야겠죠. 먼저 여기 있는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 df 템프에서 is na를 하고 좀 sum을 검색해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칙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distance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2개가 있다라고 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결칙 개수를 지금 2라고 했던 거가 지금 바로 저희가 풀려지게 됐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결칙지가 있는 행을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 되냐? 지금 그거를 df 언더바 na라는 변수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df 언더바 na는 df 언더바 템프에서 결칙치가 있는 게니까 드랍, 삭제라고 하니까 드랍 na를 적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df 언더바 na를 쳐서 개수가 지워졌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까지 초고 하면은 데이터가 9994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df 언더바 템프에서 저희가 2개인 거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996에서 994로 지금 2개가 줄어들었던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답안 07에다가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저희가 지금 7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8번을 봤더니 불필요한 변수를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단 대상 데이터 프레임은 위에서 진행했던 df 언더바 na, 거기서 컬럼명인 time departure와 time arrival 2개의 컬럼을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df 언더바 del이라고 했던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df 언더바 del이라고 했던 변수에다가 삭제를 진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df 언더바 na 점 드랍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헷갈리시면요, 그냥 컬라고 치고 탭을 누르면 컬럼스라고 해서 파라미터 값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이니까 저희는 대괄호를 한번 쳐주고 time departure 그리고 time arriva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삭제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df 언더바 del을 쳐주시고 쳐보게 되면요, 지금 오류가 뜨고 있네요. 타임 어리발이라고 했던 게 없다라고 뜨네요. 제가 A를 소문자로 적었네요. 다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삭제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위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금 계속해서 저는 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dfna에 여기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를 눌러서요, df 언더바 na를 쳐보게 되면요, 여기 2개 보면은 지웠던 컬럼들이 원래 기존에는 존재하고 있던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턴스가 등장하고 있죠. 저희가 지웠던 걸 확인해 봤더니 바로 디스턴스가 처음에 컬럼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이 변수 2개를 지웠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8번 문제까지 손쉽게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여기 문제인데, 요거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상 데이터 프레임은 저희가 위에서 진행했던 df 언더바 del, 원활 인코딩 되는 오브젝트 타입의 전체 컬럼을 지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활성함수는
활용 함수는 판다스의 getDomies를 활용하고요. 그거를 dfundaba preset이라고 했던 거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막힐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원핫 인코딩 대상인 오브젝트 타임 컨텍 컬럼을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보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지? 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앞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했을 때 이 컬럼에 대한 이 타입을 볼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dfundaba del에서 인포를 쳐주시면 되겠죠. 인포 값. 얘를 치게 되면요. 해당하는 게 전체에 대한 d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드레스 1과 어드레스 2를 여기 두 개가 오브젝트 컬럼인 거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한 인코딩 대상이 얘랑 얘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pd.getDomies라고 해서 쓸 때 더미즈 옴수를 쓸 때 여기서 있는 파라미터 컬럼 값을 요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사용할 때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df_del이죠. 그리고 해당하는 컬럼이 요거였으니까요. 컬럼즈를 라는 변수를 주고 여기 안에다가 어드레스 1과 어드레스 2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어드레스 1과 2가 지금 해당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있는 df_under바 프리셋에 저장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풀면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제가 비활성화시키고 df_under바 다시 프리셋을 쳐보시면요. 이제 원하는 코딩까지 먼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PD에서 getDomies를 불러왔을 때 어떤 데이터를 하라고 했던 뭔가 변수가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 저장하고 우리가 어떤 거를 지울 거, 어떤 컬럼을 원하는 할 거니를 여기다 컬럼즈라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이니까 여기서 대괄호를 엮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일 때는 그냥 얘가 필요 없고 얘만 적어주면 되겠죠. 대괄호가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9번까지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되게 말기가 길죠. 근데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많이 했던 문제들이라고 바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봤더니 데이터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트레인 데이터 스플릿을 사용을 하겠구나 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타임 드라이빙 컬럼은 Y로 나머지 컬럼은 X로 할당한 후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 분리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에 따라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셋 스케일링을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기 밑에는 트레인 스플릿이랑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인 건 알겠어요. 지금 여기를 먼저 보니까 Y랑 X를 먼저 할당을 하라고 먼저 되어져 있죠.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X는 볼 때 요 값이 요게 지금 Y 값으로 실중시에 얘가 지금 종속 변수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df_under바 프리셋에서 얘를 지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df에 점 드랍 그리고 컬럼즈를 다시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타임 드라이빙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벌써 x에 대해 설정을 했고요. 이거 대문자입니다. 꼭 기억해서 여기다 대문자로 적었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소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얘네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다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타임 드라이빙만 쓰라고 했으니까 df에서 타임 드라이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x, y를 했었고 여기는 검증 데이터 분리하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보니까 x트레니까 y트레니까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고 하니까 먼저 그 필요한 함수를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했던 것이 어디서 불러온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from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에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사이트에서 찾기보다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트레인, 밸리드로 바꾸라고 했죠. 사용을 할 때는 x 트레인, 그리고 x 밸리드.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x 학습과 x 테스트, 그리고 y 학습과 y 밸리드로 설정을 꼭 똑같이, 이 순서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기억해 주면 순서도 꼭. 그리고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불러오고 여기다가 x랑 y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넣어주긴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를 따라 했고요. 훈련돼서 검증돼서 8대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사이즈는 0.2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져 있네요. 보니까 사이클런의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활용하세요 라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난 이거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사이클런의 여기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오픈북 허용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기 또 사이킨런이라고 했던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가 볼게요. 또 예로 들어갔더니 어쩌고저쩌고 영어가 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돋보기라고 했던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좀 그대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이 있는 거로 등장을 할게요. 영어로 막 쓰여지고 있는데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테스트 사이즈 랜덤 스테이트 값을 설정하는 게 여기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훈련된 검정 데이터셋 비율, 이게 요걸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거 영어를 해석하면 바로 읽을 수 있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요. 여기 들어게 되면은 테스트 크기, 기차 그냥 트레인 때문에 트레인을 해가 지금 5번역한 겁니다. 테스트분에 포함된 세트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인트의 경우 테스트는 전체 개수를 나타냅니다. 런의 경우 0.25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0.1 사이 한다라고 써있죠. 아, 요거를 적으라는 거구나 해서 이제 내려서 여기 있는 테스트 사이즈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거의 나와지는 거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좀 매개 변수를만 보시고 파라미터를 보시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예시 코드를 보면서 맞춰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끝났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어디서 불러오는지도 전부 다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불러와 봐볼게요. from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이 있대요. 아래 PRE까지만 지고 탭을 누르면은 프리프로세싱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서 로버스트 스케일러 사용했으니까 import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웬만하면은 불러올 때 저희는 rs라고 했던 변수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을게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러 함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재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하라고 되어져 있죠. 훈련 데이터셋의 피처는 fit 트랜스폼에서 x트랜의 변수의 할당, 검증 데이터셋 피처는 로버스트 스케일 트랜스폼 함수를 이용해서 x밸리드의 변수를 할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할당하라고 했으니까 x 트레이는 rs에 fit 트랜스폼을 적고 x 트레인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밸리드는 트랜스폼이라고 했으니까 x 밸리드는 rs의 트랜스폼 하고 x 밸리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엄청나게 길게 되어져 있는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서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났네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또 모르고 df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틀린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깜빡한 건데 웬만하면은 여기 대상 데이터 이 프레임은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df 언더바 프리셋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실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시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신나게 강의를 진행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모두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니까 이제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라고 되어져 있죠. 의사결정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구치하면서 독립변수를 건강하는 모형과 분류와 해석 모두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남아 랜덤 포레스트 학습을 진행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각각에 대해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고 학습도 진행해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일단은 먼저 모델을 불러오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모델들은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 의사결정, 랜덤 포레스트, 뭐 로지스틱 회귀 그런 것도 등등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먼저 불러와 볼게요. 어디 있냐면요, from scikit-learn에요. 트리에 있습니다. 왜냐? 나무니까요. 의사결정 나무니까 이 트리라고 했던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mport decision tree를 불러오고 했으니까 탭을 누르게 되면요, 그 불러올 수 있는 게 뜨고 있는데 바로 뜨고 있죠. decision tree를 위해서 이걸 바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희가 진행하는 데이터는 회귀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속이기 위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데이터가 회귀였었던 거를 다시 한번 꼭 복기를 해서 리그레서를 불러오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다 풀어볼게요. 보니까 트리 최대 깊이는 5, 샘플 데이터, 미니 샘플 스프레드는 3, 랜덤 스테이트는 120. 이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렇게 설정해 주라고 되어져 있구나 했더니 이제 판단하면 되고요. 해당하는 모델은 DT라고 했던 변수 저장을 하래요. 그래서 DT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불러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최대 깊이는 5라고 되어 있으면 맥스 뎁스, 얘는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 샘플 스플릿, 얘는 파라미터 나와주겠죠. 민까지 치고 탭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뜨게 되는데 스플릿이 세 번째에 등장하고 있네요. 얘는 3으로 주라고 되어져 있고 랜덤 스테이트는 12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저희는 여기 4개까지 있는 거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음 랜덤 포레스트로 진행을 해야겠죠. 또 이거는 RF라고 하는 변수 저장을 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모델을 불러와야겠죠. 얘는 from scikit-learn의 트리에 있지 않고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앙상블이라고 했던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import 하고요, 또 랜덤 포레스트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우리는 회귀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있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불러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RF라고 했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RF는 랜덤 포레스트로 적고, 이제 여기도 위랑 보니까 똑같이 설정이 되어져 있죠. 최대 깊이는 5, 맥스 뎁스는 5 주시면 되고, 샘플 데이스, 민 샘플 스플릿은 3,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120으로 설정해 주면은 여기 있는 것까지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라고 진행이 되고 있죠. 학습제는 훈련 데이터셋을 활용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훈련 데이터셋은 X 테스트와 Y 테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t.fit X 트레인 그리고 Y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df도 .fit X 트레인 Y 트레인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이 모델 학습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꼭 흐름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또 오픈북 사이트에서 또 검색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여기까지 기간이 1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요것들은 웬만하면 좀 기억을 해서 많이 풀어보시면서 코드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오픈북 코드 사이트를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 학습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앉아 뜨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설정했던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보니 이제 모델 성능을 평가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측 결과를 MA, 민 앱솔루트 에러, 이 평균 절대 오차라고 했던 거를 평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11번 문제에서 만든 의사결정한 나무로 Y를 예측하여
yFred DT라고 했던 변수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먼저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 MA라고 했던 이 성능 평가를 가지고 와야겠죠. 얘는 어디에 있냐? from scikit-learn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성능을 평가한다고 하는 모든 이 측정 지표는요, scikit-learn.matrix에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획이건 분류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이거를 여기서 찾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import, 그다음 얘가 MAE, 이 min absolute error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min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도 min absolute error가 뜨고 있죠. 이거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불러왔고요. 이 11, 두 번째 있는 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측은 여기다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의사결정 나무를 진행했습니다. 그거를 y fred dt라고 하는 것에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모델 이름은 dt라고 이름을 적어놨죠. dt.predict 라는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고 여기다가 x valid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답 검정과 예측값을 여기 있는 이 함수 중에서 dtma라고 변수 저장을 하래요. 그러면은 dtma는 이 함수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min absolute error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웬만하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얘를 먼저 yFred dt를 적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집어넣을 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yValid를 꼭 적고 그 다음에 yFred dt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네 순서를 뒤바꿔 적지 마세요. 값이 틀리게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었죠. 11번, 3번에서 네 번째를 봤더니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만 바꾸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모델을 RF라고 변경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yFred RF는 rf.predict x valid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 rf 언더바 ma는 min absolute error 그리고 yvalid 그리고 yFred rf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적기 때문에 자동 완성 작성할 때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5번째까지 모두 진행을 했어요. 봤더니 이제 두 개의 모델에 대한 MA 성능 평가를 결과를 확인하여 성능이 좋은 모델을 답안 12변수에 저장하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 12에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를 적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해서 검색을 해봐야겠죠. 프린트 yFred dt yFred rf를 적어주셔서 보겠습니다. 잠깐 오류가 뜨고 있네요. rf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df라고 적었었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보로 제가 잘못 설정했네요. rf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값들이 뜨게 됩니다. 요거 잘못 검색했죠, 제가. dt, ma, 그리고 여기서 rf, ma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이제 ma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디시전 트리에서는 108이 나오고 있고, rf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는 66 정도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기에서는요,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좋았던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답안 12는 랜덤 포레스트를 적어주시면은 여기 12번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라는 코드는 이제 실행해 주고요. 텐서플로어가 나온 거 보니까 딥러닝 모델이 이제 등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해당하는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을 셀러를 사용하고 마지막은 리니어를 사용하고 이미 주고 있네요. 활성화 함수 같은 것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먼저 진행을 할 거는 여기서 모델을 뼈대를 구성하는 것을 먼저 진행해 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모델에 대한 뼈대를 만들어줄 때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모델이라고 했던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시퀀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추가를 해 나가야겠죠. 모델.add 한 다음에 이제 댄스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각각의 이제 값들, 지표 값들, 유닛 같은 값들을 주시게 되면 됩니다. 먼저 64로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64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는 셀로로 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셀로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입력층이잖아요. 그럼 이제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쉐입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면 되냐? input shape은 이제 이게 여기 있는 쉐입을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튜플 값으로 바꾸기 때문에 진행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x.shape의 첫 번째를 넣고 콤마에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x.shape의 1번을 치게 되면요, 이 전체 들어가고 있는 해당하는 데이터, 이 첫 줄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라 보시면 되거든요. 총 컬럼의 수 개수가 들어갔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 컬럼에 해당하는 요 쉐입 값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나머지 값은 이제 하나씩 밀어 들어가겠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입력층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드롭아웃 설정하라 되어져 있죠. 드롭아웃은 모델.add 드롭아웃을 주기면 되고, 해당하는 값은 0.1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괄호 열고 거기에다 0.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델.add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댄스, 다시 괄호 열고 32,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셀루로 주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셀루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16가 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델.add 댄스 16 액티베이션은 셀루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출력층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좀 댄스 설정하러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델.add 댄스 1 주고, 액티베이션은 리니어로 주라고 되어 있고 리니어로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을 보시기보다 웬만하게 딥러닝 모델 안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지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딥러닝이 되게 많은 것들 설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 모델들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 여기 좌측에 보면은 좀 키워서 볼게요. 여기 좌측에 보면 이런 어디로 들어가기 보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웬만하면요, 이 텐서플로우는 케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된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라스를 검색하시고요. 여기에 내려다 보시면은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퀀셜 써 있죠. 여기 저희가 먼저 모델 변의 시퀀셜을 검색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것까지 모른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거의 안 풀어봤다라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떻게 뼈대를 구성하거나 동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얘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드를 되게 좀 더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면은, 여기 컴파일과 PC라고 되어지는 부분 아직 저희가 작성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좀 참고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모델 시퀀셜을 구성할 수 있는 요것들은 웬만하면은 꼭 이 만드는 법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시퀀셜이라고 했던 모델 뼈들은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 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컴파일을 지정해 줘야겠죠. 어떻게 동작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모델.컴파일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봐봤더니 이제 얘가 옵티마이저는 아다,
매트릭스는 MSE, 로스는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괄호 열고 옵티마이저부터 설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바로 나오죠.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컴파일 설정할 때는 여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담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MSE를 사용하는데 매트릭스라고 치시면 되는데 이 매트릭스는 꼭 기억하세요. 꼭 이 대괄호 안에다가 적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SE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스는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mean squared error를 적어주시면 모델 컴파일 부분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early stopping callback으로 이제 요거를 설정하라는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설정해 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도 다시 오픈북 허용부 사이트에서 텐서플로우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서 검색하면 나온지 한번 봐볼까요? early stopping을 했더니 콜백이라고 하는 게 일창목이 하나 있다라고 뜨네요.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arly stopping 뜨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뭐뭐뭐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게 있다고 지금 파악을 했고 잠깐 얘를 줄이고 잠깐 다시 봐볼게요. 콜백으로 9번 에폭하는 동안 모든 지표를 향상하지 않을 때 존재하고 에폭 ES탑이라고 했던 ES탑이라고 했던 변수를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필요 없고 지표는 요거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고 훈련을 주되 콜백 9번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예시 코드는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 지표가 발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발로스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모니터라고 했던 거를 발로스라고 진행했으면 되겠구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콜백을 9번을 설정하라는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의 설명을 봐봐야겠죠.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다시 누르면 바뀌시게 됩니다. 보이죠? 바꿨더니 모니터링 할 수량입니다. 기본값은 점입니다. 발로스 적혀 있죠. 모니터는 아까 위에 있던 코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콜백이라고 이폭을 앞부분에 모니터링을 지표했는데 여기 보니까 에폭의 수가 되어져 있어요. 학습이 중단할 때까지 개선이 없는 에폭 수입니다. 에폭 수입니다. 콜백 에폭 중지하도록 설정. 패티언스를 9로 설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보고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예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그럼 여기 패티언스가 0으로 되어진 이걸 9로 고치고 모니터를 발로스 이렇게 했으니까 모니터 발로스 설정하면은 끝이겠구나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제 콜백이나 그런 컴파일이나 이제 모델 PC했던 부분들을 여기 설정할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따로 설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따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걸 eStop이라고 했던 변수에 정하라고 했으니까 eStop은 early stopping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불러오고 있냐? 이미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함수가 얘는 지금은 tf의 캐러스의 콜백 불러오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미 early stopping을 tf의 캐러스의 콜백이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 early stopping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던 해당한 함수를 뭘 써야 되는지 제가 파악을 했으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패티언스는 9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모니터링 지표는 저희가 발로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로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early stopping 설정이 모두 끝났고요. 여기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이것도 만들었죠. 컴파일까지. 다음은 이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거를 히스토리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다시 TF로 돌아가서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검색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서 모델 함수 학습하는 거는 fit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시 얘를 키워서 필터에다가 fit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나오지를 않네요. 그러면은 다시 영어로 좀 바꿔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여기서 여긴 케라스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히스토리가 뭔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그젬플을 봤더니 히스토리 변수의 모델 학습하고 학습성 여기서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걸 변수로 놓겠다라고 보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예시 코드를 봤더니 뭔가 적혀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겠구나라는 거를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을 봤더니 배치 사이즈랑 F4만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변수는 입력하지 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F4가 배치 사이즈는 적혀 있지만 적혀 있진 않지만 여기서 적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설정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조건처럼 히스토리에다가 히스토리라고 했던 변수에다가 모델점 fit을 넣고요. 이제 여기다가 먼저 접어넣어야 될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학습 데이터로 먼저 집어넣어 줘야겠죠. x 트레인, y 트레인을 넣어주는 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28로 설정하래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128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폭은 5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보면 얼리 스타핑을 설정해 줄 때요. 저희가 발로스라고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모델 핏을 할 때요. 여기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했던 요 변수를 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 여기서 이 모니터를 발로스라고 진행했다, 밸리데이션 로스로 진행한다면 여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꼭 하거나 스플릿 값을 꼭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밑에 학습이 안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스탑을 주지 않았죠. 여기서 이 스탑은 어떻게 주면 되냐면요. 여기서 콜백 하고 여기 또 여기서 이 스탑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진행할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warning, early stopping, condition, 올린 매트릭스 발로스가 which not available 설정이 되지 않았대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로스랑 MSE만 보고 있어. 근데 뭘 발로스로 보라는 거야? 이 밸리데이션 로스로 보라고 하는 거야. 오류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원래 여기 뒤에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주고 여기다가 X 밸리드와 Y 밸리드를 줘야 됩니다. 원래 이게 당연한 코드예요. 얘를 쓰면 당연히 얘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보이고 있죠? 안내된 내용에 별도의 파라미터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로스를 그 스플릿 설정하라고 했던 값들이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원래 얘를 사용할 때는 얘를 사용하는 걸 당연한 거긴 합니다. 코드를 많이 짜본 사람은 바로 파악은 되는데, 근데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은 아마 이 데이터를 또 설정해 줘야 된다는 말도 필요하지 않을까가 제 잠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걸로 진행을 해야지만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얘 따로 만들고 얘 따로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비비해서 이렇게 추가시켜서 만들면 안 되냐? 안 될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가 그 코드를 나눠서 쓰라고 했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이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했대요. 셀을 이렇게 나눠서요. 여기다가는 모델 여기까지만 적고 이 다음 칸에다가 모델 컴파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해서 모델 핏을 했던 거를 나눠서 적어봤답니다. 해당 문제 틀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맞췄는데 이 딥러닝 했던 파트에서 40점에서 9점인가 8점인가 까였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인 즉슨 여기에 모든 거를 작성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모델 시퀀셜 컴파일 이 모델 핏이라고 했던 것을 꼭 같은 셀에다가 꼭 적어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겠죠. 꼭 여기다 적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13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14번 문제를 봤더니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맵플러닝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학습 MA와 검증 MA 그래프를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 중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와볼게요. 그래프 1에 요거를 나타내고 검증 2에는 요거를 두 가지 모두 표시하라고 됐어. 오, 그럼 뭘 사용했는지 알겠구나. 갑자기 법례, 타이틀, X축에는 요거, Y축에는 MSE, 요거를 표시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아실 거고, 나머지 법례나 이 타이틀과 뭐 이제 뭐 축에는 뭘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들은 배우신 적이 거의 외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당황 많이 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픈북 허용북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얻어보면 되겠죠. 자, 한번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함수를 뭐부터 써야 되는지 모른다는 상태에서요. 자, 얘를 길었고 돌아오고. 자, 여기에서요. 보시면은 여기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저 가이드. 여기는 지금 이그젠플이라고 되어서 선택해서 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뭔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지는 말이 안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뭔가 선택해서 보고 네가 보려고 하는 그래프가 뭔지를 선택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실 때는요. 이 그래프 헷갈릴 때 맵 팔레이브 할 때는 유저 가이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면은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플 이그젠플이라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우니까 한글로 번역 시켜놓고요. 자, 그리고 봐볼게요. 뭐 서브 플랫, 이렇게 그리나? 플랫 AX? 일단은 뭔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패스. 뭐가 나오고 있고 피규어. 얘도 뭔가 어렵게 나와지고 있고. 일단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보고 그림 좀 봐볼게요. 아래 내려다 봤더니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거 선택하는데 플랫을 이용해서 그려보라고 좀 선언이 되어져 있네. 그리고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뭔가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네. 이렇게 파악하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PLT 위에는 뮤 불러왔었죠. PLT 위에 보면 있었습니다. PLT.plot 하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레이블을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레이블 축 이걸 표시하라. 이 MA와 여기를 표시하라. 각각 법례를. 그러면 먼저 저희가 학습 여기 MA를 불러야 되는데 그는 이건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히스토리예요. 또 다시 히스토리에 여기에 MSE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했던 값을 주고요. 여기에 MSE를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법례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뭐 따오고 있죠. 지금 법례 같은 것들이. 각각의 있는 영어 있는 그림은 좀 아셔야겠긴 하셔야겠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MSE 넣고 발 MSB도 넘어라고 되어져 있죠. plt.plot 히스토리에 발 MSE가 있다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레이블을 저희가 아까 봤으니까 여기도 레이블을 라벨이라는 게 맞겠죠. 라벨을 발 MSE로 넣어주면은 모든 이제 두 개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레이블을 틀렸네. 그쵸? 그림이 나와주는데 뭔가 근데 나타나지가 있지를 않아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림은 그려졌어요. 플랫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됐던 거구나. 그리고 두 가지 법례를 MSE 배열. 일단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그리고 타이틀은 요거로 설정하래요. 타이틀. 안 보여요? 타이틀? 요건가?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나? 해봐야겠죠? 그럼 plt.title 모델 MSE 쳤더니 나와지고 있어요. 타이틀 뭔가 나와지고 있어요. 요건 것 같으세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epoch, 그 다음 Y축에는 MSE 설정하래요.
X 레이블, Y 레이블 요걸 말하고 있는 건가?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다 해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헷갈리시는 거는 plt. X 레이블, X 라벨, 에포크, 그 다음에 Y 레이블, MSE. 쳐볼게요. 그랬더니, 등장하고 있죠. 아,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를 되어주는데, 아직도 저희는 지금 이걸 범례를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 타이틀 넣었고, 요거 넣었고, 플라트 넣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PLT 레전드라고 했던 게 뭔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 다 써보는 겁니다. PLT 레전드. 이제 그랬더니, 범례가 등장하고 생겼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은요, 이 그림을 봐서 얘가 예시 있는 코드들을 보고 딱 한 번씩 틀리더라도 다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코드에서요. 피규어는요, 사이즈를 선택하고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한 건지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플랫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레이블은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집어넣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오픈북 허용북 사이트도 같이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심플이 아니죠. 이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는 솔직하게 좀 저도 봤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요그런 문제까지도 굳이 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튼 일단 냈으니까 프로는 해야겠죠. 나오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험 준비를 올릴 텐데 좀 잘 풀어보시고 시험 준비도 더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